이번 시간 강의 주제는 과학기술박물관의 완성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자그마한 소주제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박물관과 그 영향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기술박물관의 성립입니다. 세 번째는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루게 될 소주제 독일 박물관과 그 영향과 관련해서 다시 4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으로 시작한 과학기술박물관 제1세대는 독일 박물관에 가까운 과학기술사 박물관으로서 완성했습니다. 1925년에 개관한 독일 박물관은 자연사를 제외한 과학기술 모든 분야의 역사와 현황을 보여준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박물관을 종합과학사 박물관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과학기술사 박물관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 박물관의 명성은 높고 이후 각국에서 독일 박물관을 모델로 해서 기술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기술계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일 박물관은 공감이 가는 곳입니다. 독일 박물관의 성립은 공업 입국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에는 공업과 과학기술 진흥이 필요하고 국민에게 과학기술 지식 보급이 불가결합니다. 학교에서 과학기술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과학기술의 훌륭함과 유용성을 보여주는 박물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었지만 화면 속 인물인 오스카 폰 밀러가 독일 박물관 설립을 부르짖은 것은 훨씬 이른 1903년이었습니다. 독일 박물관의 실현은 독일의 산업혁명 결과였습니다.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의 승리와 1871년 독일 제국 성립 후 독일에서 진행된 산업혁명에서는 전기공업 외에 중화학공업이 발전했습니다. 스미소니언의 구두의 이해와 다른 중화학공업 중심의 과학기술 지식 보급이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독일 박물관은 과학기술과 공업에 의한 국력신장이라는 사고를 구미세계에 퍼뜨렸습니다. 또한 독일 박물관의 실현은 인접국인 프랑스나 영국에 대항하는 내셔널리즘의 발로였습니다. 통일을 이룬 독일의 발전에는 대규모 기술박물관이 필요하다고 폰 밀러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독일 박물관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독일 기술의 상징이요 독일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상징이라는 의미에서 독일 박물관은 루브르 미술관과 닮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독일 박물관의 역사와 현황을 설명하고 나아가서 독일 박물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그 후 구미 각국에 만들어진 과학기술사 박물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독일 박물관과 그 영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4가지 소주제로 세부적으로 소주제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스카 폰 밀러와 독일 박물관의 성립입니다. 독일 박물관 정식 명칭은 좀 깁니다만은 자연과학과
기술 걸작의 독일 박물관입니다. 이 독일 박물관의 출연은 창립자인 오스카 폰 밀러라는 인물을 빼놓고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 박물관이 오늘날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 박물관이라는 정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창설자 폰 밀러의 정신이 이 박물관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폰 밀러는 1855년에 신흥 중산계층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첨단 과학기술이었던 주물럽에서 성공을 거두어 바이에른 왕에 의해서 귀족 반열에 들게 됩니다. 폰 밀러는 통일 후 독일의 새로운 시류를 보면서 성장했고 토목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1879년에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과 런던의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을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독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대규모 기술박물관의 필요성을 생각했고 박물관 설립을 위해 1903년에 공업업계에 호소했습니다. 일찍이 1906년에는 독일 박물관 임시전시가 뮌헨 대학 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식 개관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영향으로 지연되었다가 1925년에 개관했습니다. 1881년 폰 밀러는 세계 최초 국제전기박람회인 파리국제전기박람회를 보고 그곳에 전시된 전기기술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감명을 받게 됩니다. 이듬 해인 1882년 뮌헨에서 국제전기박람회 개최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공업학교를 졸업하고 뮌헨시 토목과에서 근무한 것이 전부였지만 파리 전기박람회를 시찰하는 출장을 허가받아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뮌헨 국제전기박람회 개최로 이어지게 됩니다. 1882년에는 빈에서 전기박람회 개최가 결정되었지만 한 해 늦춰져서 1883년에 뮌헨 전기박람회 개최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탁월한 지도력, 실행 능력, 카리스마를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파리 전기박람회에서는 에디슨의 백열전등 조명 시스템이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폰 밀러는 이 박람회에서 장거리 송전의 실현성에 대한 강연을 듣고 전기 문명의 도래와 장거리 송신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뮌헨 전기박람회에서는 57km 송신 시연이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바이에른의 수력 전기 개발에 종사했고 또 1891년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전기 박람회에서는 삼상교류 장거리 송신 시연을 조직했습니다. 폰 밀러 자신 수력 전기 개발 분야에서 독일 산업혁명의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는 기술과 공업을 발전시켜 독일을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에게 기술 교육이 불가결하다는 확신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과학기술로 진로를 선택할 계기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독일 박물관 건물은 뮌헨시 동부 이자르강 중간에 위치한 섬에 신축했습니다. 1925년 5월 7일 폰 밀러 70세 생일에 맞추어 박물관은 개관하게 됩니다. 베토벤 9번 교향곡이 연주되었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지휘를 했습니다.
5월 5일에는 화려한 프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고대 그리스 이래로 만물의 원소로 여겨진 불, 흙, 공기, 물을 표현한 꽃마차 외에 광산, 기계, 교통, 전기, 식물 등의 꽃마차도 등장했습니다. 미넨답게 맥주 꽃마차도 등장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은 전기 꽃마차입니다. 독일 박물관은 폰 밀러라는 한 사람의 인물이 구상을 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종합과학기술사 박물관이라는 성격이 분명합니다. 그에 의하면 과학기술은 발달해온 결과로서 오늘날의 상태에 이른 것이다. 과학기술로 인해 인간의 생활이 얼마나 풍요로워졌고 편리해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폰 밀러는 독일 산업혁명의 기술 기념물을 독일 박물관에 수집해서 이것을 국민의 과학기술 교육을 위해 전시하려 했습니다. 당시는 독일 산업혁명 기념물이 아직 남아 있었고 수집 시기로서는 적절했습니다. 과학기술 역사성의 기념물을 실제로 보는 것은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청소년들은 자기도 장래에 과학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상 기념물을 전시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가 큽니다. 이러한 사명을 띤 박물관은 당연히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1929년 무렵에는 이미 전시청 면적이 36,000평방미터였고 전시 통로는 모두 15km였습니다. 화면 속 그림은 독일 박물관 개관식 때의 가이드북입니다. 독일을 상징하는 독수리 속에 독일 박물관의 상징인 부엉이와 기어가 그려져 있습니다. 부엉이는 지혜, 즉 과학을 대표하고 기어는 기술과 공업을 대표합니다.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 장소라는 성격을 중시한 그는 관람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새로운 전시 방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작동하지 않는 기계를 진열하는 전시는 전문 기술자에게는 유용할지 몰라도 청소년, 여성들의 흥미를 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박물관에는 관람객 자신이 작동해보는 참가형 모델,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단면 모델, 많은 디올라마, 설명이 붙은 그림을 배치했습니다. 터치 앤드 트라이, 만져보고 체험해보는 오늘날의 참가형 전시 방법은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는데 밀러는 이것을 독일 박물관에 도입했습니다. 독일 박물관에는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작실, 아틀리에, 인쇄소도 상설되었습니다. 가이드가 있는 견학도 실시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법칙, 원리 등을 설명하는 실험 강의도 실시했습니다. 플라네타리움 같은 특별 시설을 설비한 것도 특징입니다. 광학식 플라네타리움은 폰 밀러가 독일 박물관에 도입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각지의 박물관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은 독일 박물관 플라네타리움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규모 도서관도 병설했습니다. 독일 박물관은 연중 무휴였다는 점, 노동자를 위하여 야간까지 개관했다는 점, 노동자, 청소년에게 할인요금을 적용했다는 점,
멀리서 온 노동자에게 교통비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점, 외국어 설명 가이드를 두었다는 점 등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의 콜로 시작해서 스미소니언의 구들을 거쳐 박물관 전시 방법은 독일 박물관에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 방법, 부속 시설은 오늘날 세계 기술박물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독일 박물관이 모델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정형화된 것입니다. 독일 박물관 건물 중심부에는 명예의 홀이 있습니다. 벤츠, 코페르니쿠스, 디젤, 아인슈타인, 가우스, 구텐베르크, 하브, 케플러, 프랑크 등 과학기술 역사, 공업 역사상 유명한 인물들의 흉상과 릴리프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마치 과학기술의 판테온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독일 박물관에서는 갈릴레오 등 과학자의 실험실 재현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공리주의 시설인 근대적 기술박물관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에 초점을 맞추어 칭송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관람객으로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 나라 국민이지만은 동시에 자국의 과학기술, 공업기술의 우수함을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19세기 이래로 독일 박물관에는 국가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자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독일 박물관 설립에는 인접나라 프랑스에 질 수 없는 나라 만들기에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인물, 미국 박물관 협회의 리처즈는 과학교육진흥을 위하여 유럽의 기술공업박물관을 탐방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1925년 그의 유럽 시찰 보고서 The Industrial Museum은 독일 박물관의 영향을 받은 당시의 과학기술 박물관 관계 여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구미에서는 공업생활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소년, 소녀들이 알기 쉽도록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부터 기술은 의식주를 충족시키고 통신, 교통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접어들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산업혁명이 전개되었고 게다가 중화학공업, 전기, 항공 등 새로운 공업이 등장했습니다. 과학지식이 보급되고 산업이 장인들의 세계에서 공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술박물관에서는 기술과 그 역사에 대해 전시하고 농업, 광업, 초기의 교통, 통신은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었고 게다가 역사상 공업 발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곳에는 실물 혹은 모델을 전시해서 라벨, 설명서, 도면, 색채화, 통계표를 제시합니다. 전시물이 너무 많아 혼잡한 경우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전시하고 자세한 것은 도서관에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전시물에는 그 구조를 알기 쉽도록 단면 모델을 배치하거나 단면도를 제시하거나 동력으로 혹은 관람객 자신의 손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교육을 위한 전시이기 때문에 해설가를 배치해서 슬라이드
영화를 이용해서 강의하고 공개 강연회를 자주 열어서 역사상의 기술뿐 아니라 최신 과학기술의 화제도 다루도록 합니다. 리처저는 이러한 유럽의 대표적인 기술박물관으로서 독일박물관, 빈기술박물관, 런던과학박물관,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4개를 들고 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은 리처저의 보고서에 게재된 독일 박물관의 항공기 전시실 사진입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부터 독일 박물관까지 대충 1세기를 거쳐서 과학기술박물관의 내용은 많이 변했습니다. 역사 전시에 중점을 둔 기본 방향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인 사람들이 장인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전개로 기술자,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뿐 아니라 청소년, 일반 국민에게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와 박물관이 병설되는 형태는 후퇴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역사를 의식해서 수집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박물관에서는 과학기술 지식 보급에는 기술사 기념물 전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당시의 첨단 과학기술 물품뿐만 아니라 역사상의 기념물을 의식적으로 수집 전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교육을 위한 박물관다운 전시 운영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에서는 관람객이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전시를 도입했는데, 독일 박물관에서는 이러한 전시 방법 확대에 노력했습니다. 대규모 도서관 병설, 야간 개관, 노동자 할인 요금제 등도 그러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교육이라는 목적을 의식하고 실행에 옮긴 독일 박물관의 성립은 과학기술박물관의 완성이었습니다. 또한 독일 박물관은 참가형, 상호작용형의 방법을 구사하는 과학센터에 있어서는 선구자였습니다. 독일 박물관과 그 영향, 두 번째 소주제, 독일 박물관의 발전입니다. 런던 과학박물관의 연역에서 살펴보았듯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는 기술박물관의 전성기였습니다. 기술자에 의한 기술사 연구가 활발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항공기, 무선 등 20세기의 새로운 기술이 본격화되었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과학기술이 선진 여러 나라의 국력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이 이러한 과학기술의 국력에서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독일 박물관은 그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독일 박물관은 독일 국민의 자긍심의 뿌리가 되었고, 독일 박물관이 기술박물관의 이상으로 여겨졌으며 각국에서 모델로 삼았습니다. 내셔널리즘이 기술박물관 설립 운동의 동기였습니다. 기술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 간 경쟁이 되었고, 기술박물관은 외국 기술도 전시했지만은 자국 기술의 우수함을 과시하는 장이었습니다. 전쟁 기간의 독일 박물관의 충실함은 기술자 운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새로운 기술에 의해 기술 공업의 성리가 명확해지자 기술자는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의식에 눈을 뜨게 되었고 사회 내에서 높은 지위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자가 법률가, 정치가를 대신하여 사회개혁, 생산력 정강을 위한 계획 입안자로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기술자 지상주의는 넓은 의미의 테크노크라시나 테일러주의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자의 독자적인 운동의 기반으로서 기술 발달사 연구 및 기술 발전사 박물관 구축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는 역사학으로서의 기술사는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연구에서는 아마추어인 기술자가 자발적으로 기술사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기술자에 의한 기술사 운동이 유행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 기술사학 형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기술자 연맹의 역사 관계 활동 영국의 뉴 코멘 협회는 이러한 운동 사례입니다. 독일의 아그리콜라 협회도 기술자가 기술사를 연구하는 단체이고 이 협회는 본부를 독일 박물관 내에 두었습니다. 독일 기술자 연맹에서는 폰 밀러의 친구인 마쇼스가 중심이 되어 기술자가 기술사 연구를 하여 성과를 간행했고 마쇼스의 기술자 임명사전, 기술사 기관지인 기술공업사를 발간했습니다. 마쇼스 등은 기술 기념물 조사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그리콜라 협회의 위촉을 받아서 기술 문화 기념물을 간행했습니다. 화면 속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책에는 독일 박물관 소재 아그리콜라 협회라는 글자가 새겨진 상징 마크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사 연구가 기술자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많은 기술자 공업가가 기술 박물관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1920년대부터 기술 공업사는 독일 박물관과 이 박물관을 모방하는 각국의 기술 박물관의 양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포드 박물관, 프랭클린 협회 과학박물관, 시카고 기술박물관 설립의 움직임, 스미소니언의 동향도 다루고 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은 1938년 독일 박물관 가이드북입니다. 커다란 온도계 기압계가 달린 탑과 플라네타리움 전체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 박물관도 폭격을 받아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그 모습과 복구를 기록한 독일 박물관 재건이라는 책이 1953년에 간행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일 박물관과 그 영향 세 번째 소주제 최근 독일 박물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